55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제3절에 현금으로 위험회피가 있는데, 현금으로 위험회피에서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파생상품의 평가 손익 중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 항목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 종류에 따라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산부채 장부에서 가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파생상품에서 위험회피 수단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손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이. 그러면 이 손익을 두 가지로 쪼개는 거예요.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었는가? 효과적인 것과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무조건 단기 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손익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자,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면 얘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게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 요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추후에 예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예상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요 예상거래가 단기손익으로 처리되는 회계연도에 단기손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상거래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의 발생이 있어요. 자산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이 있어요. 뭐 수익일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미래 예상거래가 비용을 발생하는 거래라면 비용이라는 건 이미 단기손익으로 처리된 거니까 이때 단기손익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근데 자산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자산이 비용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일일이 추적하기가 힘드니까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직접 가감하는 거예요. 자산에 그냥 가감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본 항목으로 처리된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단기 손익 등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냐면은,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단기 손익 등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할 때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건 예고, 등으로 처리하는 건 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적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현금으로 위험회피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거기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특수한 항목의 고려가 있는데, 그건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61페이지 보면 3번에 기타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뭐 별 얘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가로 2번에 보면 위험회피의 중단이 있는데, 그건 아파에서 얘기했던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중단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회피를 언제 중단해야 되느냐 이렇게 쓰라면 그것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562페이지로 다시 와 보시면은, 562페이지에 오면은 4번에 회계 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이제 그림 10-7을 보시면 현금으로 위험회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그림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바로 위에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현금으로 위험회피에게는 공정가치 위험회피계와 달리 파산상품 평가 손익이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써놨어요. 근데 그 기준에 이제 그런 문장이 있는데 왜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그 공정가치 위험회피계가 이렇게 통화선도라는 게 있고, 이게 평가액이 있다고 할 때, 얘는 단기 손익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통화선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얘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는 그 평가 손익도 있잖아요, 이렇게. 둘 다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얘도 어차피 단기 손익에서 이익염에 영향을 미치고, 얘는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왜 그따위 말을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베껴봤어요. 써 있어서. 이 기준을 쓴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얘가 자본 항목으로 직접 써지니까 영향을 미친다. 얘는 안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늘 저지르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단기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그러면 단기 손익한 걸 하나도 계산하지 않는 그런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써놔봤어요. 심심해서. 자, 563페이지에 오면은, 그러면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뭐가 효과적이고 뭐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효과적인 게 뭐고 효과적이지 않은 게 뭔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효과적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먼 훗날 어떤 거래를 할 거예요. 어떤 거래를 하는데 외국에다 물건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다 이제 물건을 수출해야 돼요. 예, 그럼 100달러치 돈이 들어오겠죠. 이 100달러의 돈이라는 것이 자체가 이날 현재 생각했던 가격과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막 변해갔죠. 변해요. 이게 변해가요. 금액이. 자, 그러면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럼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얘랑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죠.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특정일을 딱 정해놓고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월 30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서 변동하는 요 위험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렇죠? 미래 이 선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정가치위험표준은 얘가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요 매출 채권이 원화로 돌려받게 되면 얼마 받을 것인가 계속 변동한 거고, 그 다음에 예상거래에서는 이때 100달러를 수출하면 100달러의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 받을 돈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런데 파생상품에서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요만큼이 됐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요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손실을 보게 됐죠. 이렇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서 요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효과적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은 뭐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있는 거예요. 대상 항목이. 자,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얼마의 손실이 났겠죠. 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반대편에 반대가 나면 되니까 거기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림 10-8을 보시면 미래 현금흐름 변동액의 현가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해 보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변동 위험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원이라는 금액이 있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이라고 해보세요. 자, 파생상품에서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익이 11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회피 수단에서 발생하는 요 이익이 있는데 요 이익이 11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요 100원이라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100원이라는 위험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요 100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상기가 되잖아요. 상쇄가. 그러면 요 100원이 뭐가 된가하면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얘는 예상거래니까 회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쪽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만 회계 처리할 때 요 이익 생긴 110원 중에서 100원은 효과적이고 나머지 10원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계 처리하게 되면 얘가 통화선도 계약이라면 통화선도로 110원이 생겼을 텐데 그중에서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금액은 얼마냐면 효과적인 100원이고 나머지 10원은 효과적이지 않은 건 단기손해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는데, 거꾸로 돼 있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110원인 거예요, 110원. 여기 이제 110원인 거죠. 대상 항목이 이제 11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위험회피 수단에서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이 얼마밖에 안 생겼냐면 100원밖에 안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가 회피됐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요만큼의 위험의 회피에 성공했잖아요, 이만큼이. 요거는 위험회피에 실패했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건 이쪽을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원이라고 하는 파생상품에 발생한 모든 이익은 다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자, 이게 선도라고 하는 금액이 이렇게 있을 때, 100원이 있을 때, 대변의 반대편에 자본 항목으로 100원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 금액도 계산해야 되고, 자, 이쪽 금액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계산해서 비교를 통해서 뭐가 효과적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했던 그 계산 방식대로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파생상품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이쪽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항목에 손익이 과연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내야 된다고. 그걸 계산하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 가로 4번에 보면 회계 처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 기준이 아닌 누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누적 기준으로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전기 이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단기의 자본 항목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돈 금액은 단기 손익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예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상 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계산해 볼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게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2008년이 있고 2009년이 있는데 파산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산상품에서 위험회피 수단에서 얼마가 발생했냐면은 2008년도에 400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자 1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는 예상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위험회피 대상 항목에서 발생하는 손익이에요. 자, 그러면 예상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 그게 이제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된 거죠. 이게 이제 이익이라면 반대편에 손실이 나는 거니까 여기 300원의 손실과 여기 300원의 손실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나중에 2차 강의할 때 할 얘기가 없잖아요. 또 그 얘기 또 하면은 또 지루해 할 테고. 참. 그때 오지 마세요. 뭐 다 한 건데 뭐. 자, 가만 있어봐. 둘 다 대상으로 보이지? 아유. 둘 다 대상으로 보이네요. 둘 다. 그러면 이제 첫 해 이게 효과적인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작은 게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얼마가 효과적이에요? 300원이 효과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첫 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겠죠. 자, 통화선도라는 게 있는데 선도라고 그냥 해보세요. 뭐 하전상품이라도 좋고. 통화선도가 얼마냐면 400원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자,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금액이 얼마냐면 효과적인 300원, 단기손익으로 처리할 금액이 효과적이지 않은 100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연도를 계산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요 단기 발생분을 비교해서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서 작은 게 효과적이다 이래갖고 여기다 차변에 선도라고 이렇게 100원이라고 쓰고 나면 둘 중 작은 게 100원이니까 이게 자본항목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발생 기준으로 하는 거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누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두 개를 일단 더해요.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500원이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하면 얘는 600원이 되는 거죠. 자, 둘 중 작은 게 효과적이니까 요거 500원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럼 500원이 무조건 자본항목으로 계산돼 있어야만 되는데 회사가 전년도에 300원밖에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올해 와서 200원을 더 계산함으로써 500원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손실이 발생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이익만 발생했는데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여기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100원이. 거기 있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파란색 글씨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적 기준으로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전기 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단기의 자본항목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돈 금액을 단기 손익 처리한다. 그럼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에 이렇게 단기 손익을 처리한 요 금액을 올해 들어와서 얘를 자본항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얘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걔를 단기 손익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요 회계 처리는 하실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이 답을 못 구해요. 이게 단기 손익 관한 금액을 구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565페이지에 오면 이제 거기까지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추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상거래가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자산의 취득이나 부채의 발생이라면 당해 자산 부채에서 가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직접 가감하도록 했느냐. 거기 제일 마지막 문장에 써 있죠.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계속해서 자본항목으로 보고하게 되면 회사가 이를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 해당되는 자산이 비용 처리될 때는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고려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다 때려치게 돼요, 회사를.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겼어 이러고. 자, 566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일 위에 보시면 그래서 파산상품에 관한 해석 53-70에서는 장기간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관리하는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험회피 대상 예상 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에 한하여 자본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당해 자산 부채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각주 22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은 국고보정과 같다. 국고보정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거고 여기는 직접 가감하는 거고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자본항목으로 계산되어 있는 파산상품 평가 손익을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과에서 직접 가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험회피액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가로 2번에 보면 예상거래가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때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예. 뭐 계정은 뭐 기준에서는 뭐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과 상계하라는 말이 없어서 여기는 그냥 당기손익 처리했어요. 비용과 상계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태까지 위험의 표기를 해가면서 뭘 했어요? 위험의 표기를 해가면서 위험의 표기 대상 항목 수단 있을 때 요거 당기손익 처리하고 요거 당기손익 처리하고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그냥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냥 따로따로 해놨어요. 네? 단기손익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 예제 3번을 보시면 현금으로 위험회피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걸 해보시면 되죠. 12월 결산법인인 A사는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을 시장을 통해서 매입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 매출을 고려했을 때 금 10온스를 2009년 2월 28일에 매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 금선도거래의 공정가치를 거기 계산해 줬어요. 계산해 줬는데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금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통화선도나 금선도나 똑같은 거니까 그걸 이제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계산을 해보죠. 그 이제 자료가 주어진 걸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그 공정가치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걸 이제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567페이지에 오면 예제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가로 2번에 보면 거기 제일 끝에 계약 조건이 있는데 결제일에 금 10온스의 선도거래 계약 금액과 결제일 시장 가격과의 차익을 현금으로 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을 사는 건지 금을 파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장을 읽어보면. 그건 이제 재무관리에서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 내가 나중에 금을 사려고 하는데 금의 가격이 변동해요.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과연 뭘 해야 되나? 금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전혀 판단이 안 서죠. 예? 사야 되는 거예요. 금을 구입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위험 회피가 돼요. 이렇게. 자, 그건 뭐 재무이계보다는 재무관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 자 이제 금 10온스를 사기로 했죠. 그러면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9월 1일 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각각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금을 사기로 했으니까 자 받을 건 금이고 받을 건 금이에요. 골드. 자, 줄 돈이 있죠. 줄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받을 건 금이고 줄 건 돈이에요. 받을 건 금이고 줄 건 돈이죠. 자, 줄 거는 뭘 주기로 했냐면은 거기 보시면 온스당 10온스를 사고 온스당 31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스는 10온스를 사야 되죠. 그 다음에 3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온스당 31만 원이니까. 받을 돈은 10온스. 자, 줄 돈은 310만 원. 자, 받을 돈은 10온스. 자, 줄 돈은 310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받을 거, 줄 거, 받을 거, 줄 거 계산할 때 이 50온스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때도 잔여만기가 동일한 금선도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데 잔여만기가 동일한 금선도 가격이 가로 3번에 보면은 만기 6개월짜리 금선도 가격이 2008년 9월 1일 날 31만 원이니까 이걸 31만 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31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얼마 되냐면 이거 3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가 없으니까 얘는 0이 돼 버렸죠. 그래서 공정가치가 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에는 잔여만기가 동일한 금선도 가격이 만기 2개월짜리가 31만 5천 원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31만 5천 원을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315만 원이 되겠죠. 그럼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금액을 줬죠. 거기 가로 4번에 보면 2008년 12월 30일현재 할인율이 6%, 불연속 복리를 가정하며 1 플러스 0.06에 365의 59중이 1.0097이다. 그럼 이거를 1.0097로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1.0097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되냐면 49,531원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했을 때.
거기 있는 그 가로 3번에 있는 금선도거래 공정가치라고 계산되어 있는데 그 49,531원이 이렇게 계산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9년 2월 28일이 되면 자 이제 금선도 가격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죠. 금선도 가격은 현물 가격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33만 원을 쓰게 되면 이게 얼마 되면 330만 원이 되죠. 그럼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가 얼마 되냐면 얘가 20만 원이 됐고 자 20만 원이 공정가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효과적인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 거니까 효과적인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이 과연 뭘 하고자 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자 우리는 2008년 9월 1일 날 금을 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금 10온스를 사기로 결심을 했죠. 이게 9월 1일 날 사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9월 1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금 10온스를 사게 되면 앞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얼마의 돈이 나갈 것인가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나가는 돈을. 나갈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12월 30일이 됐어요. 자, 12월 30일이 됐는데, 여기 이제 12월 30일이 됐죠. 자, 12월 30일이 되게 되면, 자, 이때 금 10온스를 사게 되면, 자, 12월 30일 날 금 10온스를 사게 되면, 앞으로 이때 돈이 얼마가 나갈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기로 예상했던 그 시점에 언제 얼마의 돈이 나갈 건가? 그럼 얼마의 돈이 나갈 거냐면은 그 기준에서는 기대 현물 가격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거기 567페이지에 오면 가로 5번절에 보면 현재 시점의 현물 가격은 미래 시점의 기대 현물 가격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10온스를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때도 10온스를 사야 되죠. 자, 9월 1일 날 예상했던 9월 1일 날 현재로 6개월 후에 금을 사게 되면 금이 얼마가 나갈 건가? 그걸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개월 후에 현물 가격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대 현물 가격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기대 현물 가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현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작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은 기대 가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현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 현물 가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2008년 9월 1일에는 현물 가격이 30만 원인데 그게 6개월 후에 기대 현물 가격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30만 원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300만 원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자, 12월 31일 현재 현물 가격이 얼마냐면 31만 원인데 그게 기대 현물 가격과 같다는 거예요. 31만 원이. 그럼 이게 이제 31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31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9월 1일 날 30만 원이나 300만 원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310만 원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의 손해를 봤어요? 자, 10만 원의 돈이 더 나가게 됐죠. 요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금을 살 때 돈이 더 나가게 된 거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했냐면은 이 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날 현재 예상 가격을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이날 현재 예상 가격에 따라서 10만 원이 더 나갈 거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얘도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상 현금 흐름 변동액의 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 현금 흐름이 300만 원이었던 금액이 예상 현금 흐름 310만 원으로 바뀌게 되고 예상 현금 흐름이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손실을 보게 됐잖아요. 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걸 예상 현금 흐름 변동액의 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상 현금 흐름 변동액의 현가를 계산해 보면 10만 원을 1.0097로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라고 계산되겠죠. 자, 이 금액은 당연히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되니까 이 금액이 잔액 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다 효과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그냥 충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28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2월 28일 날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2월 28일 날 현재로 돈이 얼마가 나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때 10온스를 사게 되면 얼마의 돈이 나가야 돼요? 330만 원이 나가게 되죠. 33만 원이 나가게 돼서 이게 330만 원의 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30만 원이 늘어났죠. 3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예? 30만 원이 누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이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그냥 30만 원이 돼요. 그럼 이 30만 원하고 여기 있는 누적 금액 20만 원을 비교해 보니까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 금액이 다 효과적이죠.
그 기준에서 들어오는 사례들은 다 이렇게 개판이에요. 좀 효과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야지 문제가 멋있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도 다 있다 이에요. 그래놓고 잘해봐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해석을 아무리 읽어봤자 이게 사례를 읽어봤자 위험의 비교를 도대체 우리가 뭐하고 왜 하고 있는 건지 왜 위험의 비교 효과적인 금액을 도대체 왜 계산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라고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이제 그걸 계산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걸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파생상품 계약을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9월 1일 날 회계 처리 없으면 그렇죠. 자,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금선도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금선도라는 금액이 49,531원인데 이 금액이 모조리 다 효과적인 금액이 돼서 자본항모로 49,531원이 된 거예요. 다 효과적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월 28일 날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또 평가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거기 가로 예제 3번에 가로 2번 끝을 보시면 계약 조건에 보면 결제일의 금 10온스의 선도거래 계약 금액과 결제일 시장 가격과의 차익을 현금으로 수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 결제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차익 결제를 했으니까 그냥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현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돼요? 여기는 2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차익 결제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금 선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자, 49,531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이 여기 자본항목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15만 469원이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본항목으로 계산되어 있는 게 있고, 자, 여기도 자본항목으로 계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위험회피 대상 거래가 있잖아요. 대상 항목이. 분계가 없죠? 자, 여기도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회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자본항목으로 이연 처리했던 거예요. 자, 이때 와서 이제 금을 사게 됐어요. 금을 샀죠, 금을. 자, 금 사면 되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얼마를 샀냐면 금 10온수를 마지막에 살 때 330만 원 주고 사니까 현금 330만 원을 주고 자, 금을 사면 되는 거예요. 330만 원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처리될 때마다 얘네들을 일일이 다 추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여기 자본항목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자본항목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 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 있는 금하고 이렇게 상계한 거예요. 220만 원 이렇게 상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이 얼마 됐어요? 310만 원이 됐죠. 이렇게 금이라고 쓰니까 좀 기분이 확 안 좋아지죠. 그런데 해석에는 금이라고 돼 있어요. 진짜로 그냥 금 이렇게 한 글자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원재료라고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 따지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가로 열고 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 따지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자, 금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이제 자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산에서 차감한 거고. 예를 들어 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면 예를 들어 금을 회사 창립 기념으로 금 한 돈씩 주기로 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정 과목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불쌍하면 기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직원들이 불쌍해요. 그럼 기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 금액과 상계하면 되죠. 그런데 뭐 이걸 직접 기부금과 상계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단기이익 처리할 것인지 그건 뭐 편안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기손익 처리하는 게 그냥 바람직하다고 봐요.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단기손익 비용이 똑같으니까.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맨날 이게 뭐 개정 과목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다 아시게 돼요. 개정 과목이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예? 자,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한 게 얘기가 끝난 거죠. 이제 보론에 보면 이자율 수합 계약이 있는데 이자율 수합 계약은 2005년도 그 회계사 2차 시험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론에다가 이자율 수합 계약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예요. 쭉 해놔봤자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자, 이자율 수합 계약에서는 거의 첫 번째 문단에 보면 569페이지에 보면은 이자율 수합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하여 부담하기라고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자율 수합계약은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과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을 각각 부담하고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미래 이자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예측을 하고 있을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이 쭉 돼 있죠. 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군요. 재무관리에서 재무관리에 나오잖아요. 이자율 수합계약. 이자율 수합계약이 2003년이었는데 2003년에 1차 시험에 처음으로 이자율 수합을 시험에 출제를 해요. 객관식 시험으로 처음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이자율 그 수합 계약이 또 나오게 돼요. 그때는 이제 요거는 한 문제로 나왔고 요거는 이제 그 문장 중에서 이제 보기 중에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1차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이제 2차 문제집을 쓰면서 원래 이제 2차 문제집이라는 게 전년도에 문제가 딱 공표되면 그 문제 경향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매년 바꾸면 수험생들이 말이 많아요. 뭐냐면 오자가 많다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줘요. 많이 바꿨으니까 많겠지. 한 글자도 안 바꾸면 오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오자가 많은 게 좋은 책이에요. 오자가 없는 게 좋은 책이 아니라 오자가 없는 게 쓰레기예요. 원래 5년 전 문제 10년 전 문제가 똑같은 게 있는 거니까. 저도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문제 하나도 안 바꿨으면 오자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매년 개정하는 거예요. 저의 오자는 따뜻함의 비결이에요. 수험생들을 사랑하는 그 따뜻함, 그 휴머니즘의 결과예요. 그것이 오자인 것인데 오자가 많다고. 물론 이제 제 책을 처음 사본 사람이야 오자가 많아서 투덜대겠지만 작년에 봤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예가 돼서 또 한번 본다 이러면 문제가 뭐 바뀌어야지 이게 재미가 나는 거잖아요. 맨날 똑같은 문제 가지고 지긋지긋하죠. 이게. 사실 제가 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시그널을 이렇게 딱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문제집에 딱 넣는데 이자율 수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저는 그 대학원 다니거나 대학교 다닐 때 이자율 수합이라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사이는 멀어요. 이게. 그래서 이 수합을 본 적이 없어요. 이따금씩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본 거를 제외하고는, 가끔씩 카페를 수사한다 그러고 이래서 아는 걸 제외하고는 전 수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김민환 씨를 찾아갔어요. 진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제발 좀 제게 이자율 수합을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기준소에 사례가 있는데 딱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읽어가면서 하려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재무회계에서 그걸 뭐 하라냐고 그러죠. 그래서 아니 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그랬더니만 아니 재무관리에서도 안 하는 걸 왜 재무회계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고. 재무회계 하는 사람 다 미쳤냐고. 그래서 그 뭐 미친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우유부단함. 그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달라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저는 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콱 덮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면
절대로 공정가치를 계산하라고 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못한다는데. 예,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는 네, 공정가치는 주어진다고 보고 하자.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식은 자꾸 이렇게 상승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머릿속에 있는 그 태고의 지식을 꺼내기로 한 거예요. 태고의 지식을 이렇게 꺼내기로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뇌에 다 저장돼 있어요. 다만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네? 그 기억해낸다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전생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거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춘원 이광수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춘원이 누군지 또 모르죠. 춘원 이광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현대 소설에 아무튼 간에 그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친일을 조금 해서 그렇지. 친일을 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여기 지금 친일 하나 사람 있어요. 친미주의자랑 친일주의랑 뭐가 틀려요? 그렇죠? 친미나 친일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이. 그렇죠? 어딘가는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36년 동안 예? 남의 지배를 받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절망 외에 뭘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파는 당연한 거예요. 예, 국내에 남아있어서 친일을 했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다들 그러죠. 뭐 아니 저 인간도 친일인가 이런데 제가 예? 그 친일파를 단죄하겠다고 그러는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 다 친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친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6년 동안 그래서 친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간 거죠. 누가 더 치사한 거예요? 누가 더 치사하죠? 예. 옛날에 그 YS하고 DJ가 맨날 이렇게 대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YS를 이렇게 지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Y가 같잖아요, 일단. 근데 지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신이 났는데 옛날에 1970년도에 유신을 헌법을 공표하고 계엄 선포하고 막 이랬대요. 저도 어려서 모르죠. 이게 그랬는데 그때 YS하고 DJ는 다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때 YS는 귀국을 했죠. 국민과 같이 해야 된다고. DJ는 망명을 택했죠. 그게 제가 YS를 지지한 딱 하나의 이유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DJ도 지지했거든요. 예, 다음부터는 지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지한 저를 후회했어요. 예,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왕정복구를 꿈꾸게 됐죠. 차츰 왕정복구를, 야, 이거 다 대통령 선거 없애야 된다.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예?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점점 나라가 황폐해져 가죠. 예? 그래서 훌륭하신 분 하나를 왕으로 모시고 계속 세습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게 제일 좋고. 네, 우리 이제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한 주로 가입하게 되면 저 위에 있는 무슨 뭐 소위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겠지만 우리는 사는 데서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미국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사관이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예? 경찰에 끌려가면은 도와주세요 대사님 이러면은 잘못했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확 그쵸.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차라리 그럴 거라면 그냥 우리를 미국 국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리고 미국 대사라는 인간이 가갖고는 무슨 뭐 미국인이 총질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웃기죠? 네. 그거 왜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나라 이래가지고.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사고를 해가면서 이거를 계산해내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계산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자율 수업의 공정가치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작년에 홍대 특강할 때 강의를 해줬어요. 이래서 그런 거라고 작년에 2006년도에 2차 특강할 때. 그 일주일 후에 홍대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또 특강하러 갔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재무관리를 전공하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만 제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인가 김종길 회계사가 있는데 그 재무관리하는 그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왜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 공정가치 위험해피고 왜 현금 그 변동이자율 조건이 왜 현금으로 위협인지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제 얘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자식들은 꼭 그 재무 얘기가 하면은 믿지를 않고 재무 관리가 하면 믿는다고. 그렇잖아요. 뭐 재무 관리하는 사람은 뭐 그가 노벨 경상을 받았어요? 재무 관리가 하면은 야 참 훌륭한 학문이라고. 재무 얘기가 하면 야 쓰레기 같은 얘기인데 뭐 저렇게 저렇게 쓰레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할까? 사기를 칠까?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공정가치 위험에 피고 왜 현금으로 위험에 핀가? 이제 그 얘기만 하면은 오늘의 강의는 끝나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이제 2차 문제들은 나중에 2차 문제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 수학 계약이 있는데 일단 공정가치 위험피가 있는데 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바람이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은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란 얘는 공정가치 위험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변동이자율 조건인 경우에는 자, 이게 뭐냐면은 현금으로 위험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먼저 공정가치 위험피가 있는데 거기 이해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차입금의 공정가치가 변동하게 된다. 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정이자율을 수취하고 변동이자율을 지급하는 이자율 수합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8년 1월 1일 날 A사는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차입금 10만 원을 차입한 거예요. 2008년 그런 거죠. 자,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자, 이게 10만 원인데, 이자율 12%를 지급하는 고정이자율 조건의 장기 차입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이자율 수합 계약을 체결한 거죠. 자, 편의를 위해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날 현재 공정가치는 0이잖아요. 계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1년 후를 계산해 본 거예요. 이제 이자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이때 계산해 본 거죠.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제일 처음에 돈을 빌렸을 때, 자, 이때 이자율이 12%였죠. 예? 돈을 빌렸을 때 시장 이자율이 12%잖아요. 장기 금전 대책을 해서는 명목가액을 현금으로 수수하면 표시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다. 그리고 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이자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정가치가 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2008년 12월 30일 현재 장부가액은 요 이후에 이 미래연금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뭘로 평가냐면 12%라고 하는 역사적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장부가액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그런데 이제 2008년 12월 31일 현재로 뭐가 됐냐면은 거기 이자율이 변한 거예요. 이자율이 뭘로 변했냐면 11%로 변했다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이날 현재는 12%였는데 이날 현재 현행 시장 이자율은 11%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날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제가 중급회계 강의하면서 강의를 드렸으면 처음부터 계속 이자율 얘기했잖아요. 이자율 얘기하면서 현행 시장 이자율로 평가하면 다 공정가치가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11%로 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12%고 그 현행 시장 이자를 할인하게 되면 얘가 공정가치가 된다고요. 그럼 얘를 11%로 현재 가치 평가하게 되니까 56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01710이 된 거예요. 10171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얘는 공정가치 변동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애예요. 예? 왜냐면 공정가치가 10만 원에서 지금 10만 1,710원으로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는 안 하는 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데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애, 반영하지 않는 애.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아예 평가하지 않는 애.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장기 차입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장기 차입금으로 10만 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계상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해서 10만 원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이것의 공정가치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 된 거예요. 공정가치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얘가 공정가치 위험회피가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 얘를 위해서 56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가로 1번의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이자율 12%를 주체하고 변동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 수합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자율 수합에서 자, 받을 게 뭐냐면 받을 게 이자율이죠. 받을 게 이자율인 거예요. 자, 줄 게 뭐야? 줄 것도 이자율이죠. 근데 받을 거는 뭘 받기로 했냐면 고정이자율을 받기로 했죠. 거기 보시면 고정이자율 12%를 주체하기로 했잖아요. 받을 고정이자율, 줄 변동이자율 이렇게 된 거죠. 자, 고정이자율 12%를 받기로 했다면 매년 받게 될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받게 될 돈이 자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2008년 12월 31일 현재로 이자율 수합 계약의 공정가치를 계산해 보면 매년 받게 될 이자율이 이게 몇 퍼센트예요? 12%죠. 자, 줄 거는 변동이자율을 주기로 했죠. 지금 변동이자율이 지금 이자가 자꾸 변하니까 11%로 바뀌었잖아요. 11%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11%를 이렇게. 그러면 자, 매년 받게 될 이자가 얼마인가? 매년 받게 될 이자가 12,000원씩의 이자를 이렇게 받아야 되죠. 이렇게. 이게 받을 돈이잖아요. 그럼 이거 받을 돈. 여태까지는 받을 돈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건 여러 번 나타나잖아요. 이게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자, 줄 거는 변동이자율이에요. 변동이자율은 11,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주는 건 11,000원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가 있는데, 자, 1,000원씩이 더 받게 됐잖아요. 자, 이만큼의 돈을 더 받게 됐죠. 유입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금액이 뭐냐면은 이자율 수합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잖아요. 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되죠. 그러면 공정가치가 됐죠. 자, 공정가치를 계산하면 자, 현행 시장 이자율로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 570페이지에 오면 자, 11% 현가 개수가 1.7125니까 연금 현가 개수가 1,713원이 되는 거예요. 1,713원. 자, 이게 11% 이렇게 현재 가치 평가하게 되면 자, 이 금액이 뭐냐면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예요. 네?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라니까요. 받을 돈과 줄 돈의 차이. 이거 재무 관리해서 안 하시나요? 아, 일단 그냥 막 생각해서 했다니까요.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가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자, 회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이제 이자율 수합이 있었잖아요. 자,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가 얼마 됐어요? 차변에 이자율 수합 이렇게 쓰죠. 자, 1,713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변에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자율 수합 평가액이라고 쓰는 거죠. 평가액이 얼마냐면 1,713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공정가치 변동위험이라고. 여기는 미래연금으로는 미래연금으로 변하는 게 현금으로는 변동위험이에요. 근데 미래연금은 고정이자율 조건이니까 절대로 안 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공정가치만 변하는 거예요. 계속 이자율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가치 변동위험이 된 거라고요. 그럼 공정가치 위험에 비해서는 뭐가 됐어요? 얘를 무조건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얘를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위험회피 대상 항목도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단기손익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요 금액을 공정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차입금이 1,710원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 대변에 자 1,710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예?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금액만큼의 평가 손실을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이 얼마냐면 1710원. 그제가 단기 손익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금액이 좀 안 맞는 거는 현가 계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3원 차이가 난 거예요. 흐름에 보세요. 흐름은 양쪽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차이가.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57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그 회계 처리 바로 밑에 문단을 보시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장기 차입금을 만기 상환액으로 평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가치 위험일표에서는 기존의 회계 처리를 모두 무시하고 위험일표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분과 위험일표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동일한 회계연도에 대칭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공정가치 위험일표에서는 위험일표 수단인 이자율 수합계약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분도 단기손익 처리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고정이자율 조건의 장기 차입금은 미래 현금 흐름이 변동하지 않고 시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할 뿐이다. 그래서 공정가치 위험일표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고 따라서 우리는 공정가치 위험일표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이게 이제 2005년도 회계사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말로 하는 문제로 나왔던 건데 왜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 공정가치 위험일표인가?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연금은 변하지 않는 고정이자율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장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미래에 줘야 될 돈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그것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공정가치만 계속 바뀌어갈 뿐이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치 위험일표다. 그 얘기예요.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뭐 그것도 맞는 얘기 같기는 하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위험일표는 왜 변동이자율 조건은 왜 현금으로 위험일표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변동이자율 조건의 경우에 왜 현금으로 위험일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똑같은 예예요. 똑같은 예인데 자, 이제 변동이자율 조건이 처음에 12%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있는 것대로 한다면 이것을 12%로 이렇게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이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것이 원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할 때 공정가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변동이자율 조건에서는 이자율이 11%로 바뀌게 되면 자, 미래연금 흐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이고 앞으로 내야 될 이자가 11,000원으로 바뀌게 되죠. 변동이자율과 미래연금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공정가치를 계산하려면 11%라는 현행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공정가치가 되죠. 이 공정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시장이자율과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예? 이거 현재가치가 되죠. 따라서 이 공정가치는 이 장부가액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죠. 변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공정가치는 변하지 않은 채 뭐만 바뀌었어요? 미래 현금으로만 이렇게 1,000원씩 바뀌었죠. 그래서 현금으로 위험일표다. 그 얘기예요. 미래에 내야 될 유출액의 크기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위험일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571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중간에 있는 수평선이 있고 거기서 장기 차입금의 공정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이 되더라. 그 얘기죠. 끝수가 좀 안 맞아서 조정을 했어요. 그 곱해보면은 10만 원이 안 돼요. 그 끝수가 좀 안 맞아서 조정했다가 현재가치 평가한 게.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 수합 계약은 변동이자율을 수취하고 고정이자율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돼요? 자, 변동이자율을 수취하고 자, 고정이자율을 지급해야 되죠. 고정이자율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변동이자율을 수취하는데 수취할 것이 11%를 수취하게 되죠. 그러면 11%를 수취하게 되니까 자, 수취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받을 돈이 1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줄 돈이 얼마가 되냐면 줄 돈이 자, 12,000원이 되죠. 자, 그러면 유출액이 얼마 된 거예요? 1,000원씩이 된 거죠. 얘가 이렇게. 얘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요 금액이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이 되는 거죠. 돈이 더 나가게 됐으니까.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은 1,713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1페이지 제일 밑에를 계산해 보니까 장기 차입금 평가 손실은 0이고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은 1,713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이 있는데 차변의 평가 손실이 이게 1,713원이 됐고 대변에 자, 이자율 수합이 1,713원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한 건 좋은데 이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이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이 예에서 예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예? 됐어요. 그냥 했어요. 그래서 5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변동의자율 조건의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는 장부가액과 일치하는데 이는 시장지열에 따라 미래현금이 변동했을 뿐이다. 이처럼 변동의자율 조건의 장기차입금은 미래현금으로 변동할 뿐 시장이자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동의자율 조건의 장기차입금은 미래현금으로는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자율 수합계약은 현금으로 위험회피에 해당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문장에 보면은 현금으로 위험회피에서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은 이자율 이 미래현금으로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의 차이죠, 이게. 그렇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1,000원씩이잖아요, 1,000원씩. 나갈 돈이 1,000원씩 줄게 됐다는 게 장기차입금에서. 그렇죠? 요 금액이 현재 가치 금액이 뭐가 된 거예요?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얼마가 돼요? 1,713원이 되죠. 여기도 어차피 1,000원의 차이고 이쪽도 1,000원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1,713원에 미래현금으로는 변동액의 현가를 계산했으니까 요 금액과 얘를 비교해서 효과적인지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둘 중 작은 게 효과적이니까 얘가 다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고 단기 손익으로 처리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72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밑에 회계 처리가 위험회피 수단에서 이자율 수합 평가 손실이 자본 항목으로 1,713원, 대변의 이자율 수합이 1,713원, 위험회피 대상 항목 분기 없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재미나잖아요. 이걸 생각해내라고 얼마나 고심을 했는데요. 고심한 거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 공정가치 위험회피인지, 왜 변동이자율 조건의 차입금이 현금으로 위험회피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림 10-10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2차 강의를 할 때 그거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를.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죠.